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석진 교수가 좀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방송을 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이분을 아주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기재위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을 했는데 금리, 인플레 대책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도 좀 보셨죠? 네. 큰 틀에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가 됐는데요. 6.3%. 예, 지난달보다 물가가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중앙은행의 존립 근거 중에 하나가 일종의 물가 안정이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모든 경제가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정책을 쓰면은 또 치러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기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경기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가 올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써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너네 좀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내재가 돼 있는 기대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슬슬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했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 같은 게 지금 슬금슬금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그동안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는 중앙은행이 막 달려왔는데 지금은 뭔가 좀 눈치도 보고 이것저것 재야되는 상황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는 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앞만 보고 달리는 단계는 넘어섰고 이제 좌우를 살필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기본 소장님도 같은 견해세요?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아마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FOMC 그 회의를 둘러싼 그게 아마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 애매한 그 결과였는데 지난주에 자이언트 스텝을 받긴 했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모호했던 게 그 파웰 의장의 다음에는 이게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수를 보면서 상황 봐서 대응하겠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에서 그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가지고 해석이 엇갈려요. 저도 외신에서 봤어요. 예, 그 논쟁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지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를 볼 적에 우리가 주로 GDP가 줄었냐 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미국에서 가령 그거를 하는 게 이제 NBER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볼 때는 한 8개 정도의 지수를 같이 봅니다. 실업률하고 소비자 그 행태하고 그다음에 GDP랑 쭉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기조가 분명해요. 지금 그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연준의 경우에는 이 노동시장 실업률만 주로 보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그 정도요? 예, 3.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한 거예요. 이 방 온도계가 그 방이 전체적으로 추운데 온도계를 갖다가 하필이면은 난로 옆에 놓으면은 방은 추운데 방이 온도계는 뜨겁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파웰이라든가 옐렌 같은 사람들은 계속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나라 전체는 경기 침체다 이러니까 그 경기 침체 아니니까 우리는 금리를 팍팍 올리겠다. 그 처음에는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경제 주체들은 지금 경기 침체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막 섞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애매한 그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 고용 상태하고 어떻게 그 오는 거예요? 맨큐라는 사람 있죠. 우리 그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블로그에 그 말을 썼는데 이런 사태 처음 본다. 다른 경기는 다 침체하는데 그러면 고용이 줄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건 아직 분명한 건 아니라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다 은퇴하는 연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작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사람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붙잡아 두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설명이 긴데 그 거대한 사직서 사태라는 게 있어요. 미국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지난 코비드 2년 지나면서 나 그냥 일 안 해버려. 그래서 그냥 노동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사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구인난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사태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말씀 길어졌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 고금리 기조를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이러니까 우리도 좀 신중하게 지금 뭐 팍팍 나가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점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빠르게 확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 0.25%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네. 뭐 요 얘기도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논란에 대해서 의견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전미경제연구소 MBER이라는 데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인지 아니지 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지금이 침체인지 아닌지 한 1년 정도 후에 의견을 냅니다. 충분히 보고 나중에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뒷북치는 거죠. 상당히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너무 속 보인다. 1년 뒤에 낸다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은행은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예금을 할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또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금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은행과 거래할 일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가 있고요. 예. 또 시장에서 중앙은행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야. 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된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금리는 조금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이런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금융기관 간이 하루간에 막 거래할 때 하는 금리예요. 하루?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는 만기가 7일짜리 금리예요. 굉장히 짧은 금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의 어떤 경제적인 전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 자기들이 컨트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국 정부의 국채를 내가 채권 투자자가 정부에 돈 빌려주자 그 대신 이자 받겠다. 10년 만기 국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10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만기가 긴 채권 금리는 그야말로 중앙은행가들의 장기적인 행동과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 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6월 초에 3.5%까지 갔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엔 2.5%까지 떨어졌어요. 와, 많이 떨어졌네. 그 얘기는 이제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야, 뭐 금리 올리라면 중앙은행도 금리 많이 못 올리겠지. 혹은 이제 경기가 나빠지지 않겠는가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채권 금리라는 건 금융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논란이 분분하지만 뭐 명시적인 답은 1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보는 거는 좀 경기가 좀 나빠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겠는가란 기대가 최근에는 뭐 주가, 채권 가격에 좀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중앙은행이 일수를 하고 있군요. 은행들하고 사이에서 오버나잇이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금리가 거의 이제 꼭지점 비슷한 그 비스무리하게 지금 근처까지 왔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왔다고 판단하기보다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 미국 금리가 3.5에서 2.5가 됐다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 주가 지수가 한 3,000 하다가 뭐 2,300, 400까지 떨어지는 정도의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효과는 반대입니다만은 변동폭으로 따지면 그 정도이니까 지금 민간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그러면 열심히 미국과의 모를 거다. 금리 차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도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선생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야죠. 네, 시장에서 어떻게 보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예. 이제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뭐 좋은 직관인데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근데 세상이 한국과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오. 더 나아요. 우리나라 정보부채가 뭐 일본은 적으니까요. 네. 근데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를 사면 이자를 0.2%밖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를 사면 3% 넘는 이자를 받습니다. 독일 국채 사면 2%밖에 못 받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재정 위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국채를 사도 한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전 세계에는 한국과 미국 말고 다른 대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면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았던 사례가 2018년, 2005년, 6년 또 2000년 있었어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 때. 그때도 비슷하게 진짜 자본 유출론이 있었지만 실제로 돈이 안 빠져나갔는데요. 전 이번에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채가 이제 뭐 자본주의가 온통 이제 부채가 많아진 유사일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도 경험했고요. 금리 급등도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빚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과 다른 거는 그 나라들은 이제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지고요. 한국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과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 빚진 사람들이 어려운 건 똑같지만 민간과 정부의 신용도가 같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정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한국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금리 차를 우리가 뭐 유지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역전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좀 가질 필요는 하나만 없다고 더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 그 최근 들어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적합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미국이 금리 올 때 늘 주식 팔아서 돈 빠져나갔고요. 이제 우리가 그 금리 올렸을 때 유출은 금리를 보고 들어온 한국의 채권을 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느냐인데 6월 달에 살짝 이탈이 있었고 7월에 순매수였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아직은 같고요. 아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한국은행이 압박을 느껴갖고 금리를 억지로라도 많이 올릴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되는 거는 거예요? 제가 뭐 변사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변사 노릇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학균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비유 드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늑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는 사슴떼들이 뛰는데 사슴이 여러 마리 있기 때문에 사슴이 걱정해야 될 거는 다른 사슴보다 더 빨리 뛰면 되는 거지. 꼭 늑대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만 그 금리가 역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금리가 역전된다고 바로 우리가 그 늑대한테 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뛸 적에 꼭 미국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기보다도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뛰는 식으로 금리를 정책이라든가 이걸 좀 건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슴이 왼쪽 다리가 조금 부실해요. 그게 이제 민간이라면 민간 부채죠. 그러니까 뛰기는 뛰는데 이 무조건 뛰다가 만약에 왼쪽 다리가 부실한 왼쪽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여기서 엎어지거나 하게 되면 또 바로 사태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그 어떤 뭐 장땡이랄까 이런 게 아니고 민간 부채 상황을 보면서 이 부채 상황을 보면서 그 보조를 맞추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한국은행이 아주 과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전제는 어느 정도 금리 차가 벌어져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 2018년에는 미국의 정책 금리가 2.5, 한국은행은 1.75, 0.75%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때 그 외자 유출이 없었어요. 자본 유출이.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알긴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이번 7월달 FOMC에서도 약간 이제 신중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채 문제가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뭐 부채가 꼭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자본주의에서 힘들 때는 내가 미래에 일할 거 저당 잡혀서 땡겨서 빚내서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아니, 빚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자본주의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매개가 마련됐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그 혁신적인 기술을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좀 독특하게 생각되는 거는 구체적인 발명품이 없어요. 예, 이렇다 할. 예, 1차 산업혁명은 동력이죠. 예,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죠.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은 뭐 컴퓨터. 인터넷일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발명품이라기보다 이게 4차 산업혁명 것 자체가 뭐 이제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기존의 3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합인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데이터의 조합.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PC와 인터넷의 발명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있을 때 뭔가 사회 구조를 바꾸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건 맞는데 이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수요와 경쟁을 해요. 예. 우리 타다 만들게 되면 이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존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굉장히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아마존 쿠팡 잘 나가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롯데마트나 어떤 이마트와 같은 오프라인에서 쓰던 걸 거기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진보는 있지만 뭔가 총량적으로 더 만드는 힘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안 늘고 네. 그러니까 민간이 안 되니까 정부가 그거를 메꿔주고 이런 과정이 지난 저는 한 20년 동안 왔다고 보는 쪽이에요. 좀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관론이 많고 그래도 미국 경제는 뭐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화로 1.6%밖에 안 돼요. 2차 대전 후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이 민간이 안 되는 걸 정부가 계속 또 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전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주 큰일 나는 구조로 바뀐 것 같아요. 뭐 이 현상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럼 빚낸 사람들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지적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가들의 앞으로의 금리도 이제 부채 문제라고 하는 거를 늘 고려하고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 뭐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보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또 때려잡으려면은 그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그 연준 의장이 했듯이 아까 말한 그 하룻밤 일수 그거를 20%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20%? 예. 은행간 금리 저 기준 금리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때려잡는 게 답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의 어떤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부채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은행 금리를 그 기준 금리를 20%로 올린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럼 물가 어떻게 해요? 물가? 예. 그냥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엔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뭐 관습적으로는 중앙은행가들은 아무리 높아 2, 3%. 한 2% 정도 그렇지.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서 잡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안 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재산권 보호도 잘 되고 시장도 잘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밸류 체인 재편은 저는 지금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낮은 물가의 시대를 살았죠. 80년대 이후로 금리가 낮았던 건 물가가 안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세계화의 그 낮은 물가를 만들었던 가장 큰 동력은 세계화라고 보는데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또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같은 데 가입이 되면서 뭔가 이제 동구권 나라가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편입이 되는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싸게 만들었어요. 그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런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인가요? 대만 가는 것 때문에 막 이슈가 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뭐 이슈가 많을 텐데 89년도 6월달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때 서구 국가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무도한 중국이 있나 봤는데 그래도 그때 서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들의 서구식의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중국도 개혁 개방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정치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바뀔 거야. 지금 권위주의적으로 경제적 자원 배분하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지고 87년에 민주화가 됐던 것처럼 자기식의 어떤 그 형식적인 자본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이 시진핑 유로는 다르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세상이 좀 비효율로 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싸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저는 뭐 러시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라고 하나요? 예. 이 과두재벌. 예. 이 사람들의 자산이 지금 이제 동결돼 있는데 뭐 전범 뭐 이렇게 했겠죠. 푸틴 측근에서 그걸 매각해서 이 우크라이나 도와주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4월에 통과됐거든요. 어허. 그럼 그게 저는 뭐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우리가 스위스 은행가들이 돈을 받을 때 그 돈이 검은 돈이라도 받잖아요. 그것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논리라고 봐요. 예. 경제적인 논리로 다른 걸 모두 다 또 그렇죠. 그것이 주는 효율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질서들이 많이 깨지고 있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뭔가 좀 비싸지는 거 아닌가?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세계화의 호텔을 자기들이 어떻게 잡아요?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엔 부채도 많이 늘어났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뭐 최적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높은 물가와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지 물가 잡으려 그러다 저는 비용이 클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센터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세계화 과정에서 이른바 자유무역 체제가 성립이 됐고 거기다가 뭐 동구권이라 이런 게 어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값싼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수급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국적 단위에서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단계도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변산 노릇을 하자면 그 공급 측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조건에서 발생하고 그 지구화라고 하는 지난 40년의 구조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예. 이걸 한 나라가 지금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원자재 시장이 변동하고 이런 거를 한 나라가 금리 정책을 잡겠다 이건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도 안 할 수도 없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물가가 오르겠구나. 그래서 그 임금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자기들이 파는 상품의 가격을 더 높여가지고 후려치는 게 아니라 올려쳐가지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또 오르거든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때문에 또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요거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 정책이라도 해야 된다. 기대 인플레라도 잡으려면은.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중앙은행가들도 지금 인플레를 갖다가 금리로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는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또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지금 뭐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는데도 기대 인플레가 안 꺾이거든요. 기대 인플레도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기대 인플레는 아니지만 실제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네. 이러면은 금리로만 기대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 얘기도 좀 그만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굉장히 이단적인 정책이긴 한데 세금을 세게 매긴 거나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힘이 큰 이를테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심할 경우에는 가격 통제도 해야 되고 이윤 통제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또 조세 정책을 세게 이를테면 횡재세라든가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아니고 실제 들어가 가지고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저 정부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잡히긴 하겠구나라고 하는 다른 방법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만 가지고서 기대 인플레를 잡는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가지도 못할 거고 하여튼 금리로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잡는 건 근데 힘들다고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또 답은 그러면 각자 도생이냐? 저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은행이 금리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또 금리도 또 그렇다고 가파르게 올리지도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물가를 잡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알아서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뭐 각자 도생된 지 제 생각엔 한 1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래 좀 완화시켜 줘야지 정부라면. 그렇죠. 뭐 당위적으로 옳다라는 건 아닌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러면 임금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도생을 하려면 그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임금 인상 자제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각자 도생 사태가 그런 상황이 오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물가가 어쨌든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 정책 입장에서 자 각자 도생 만세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면은 이 기억을 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데 그러니까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가져요. 그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될 거다. 이게 인플레 그 저건데 여기에 맞서는 카운터하는 방향으로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인플레가 돼서 실질임금이 떨어지면요. 고액 연봉자들은 좀 불편해질 정도지만은 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게 생사를 오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 인플레의 각자 도생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인플레가 벌어지면은 교과서와는 달리 경제 침체가 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산업의 역동성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시장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가 좀 더 전진적으로 나와서 산업 정책을 한다든가 이 경제를 다시 이렇게 이 부스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도생 상황이 오지만은 이거에 맞서기 위한 정책 세트를 준비하는 게 그 정부가 할 일이죠. 우리가 경제는 김우빈 이콘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뭔가 맞죠.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우빈이 얘기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아유 김우빈 씨한테 죄송합니다. 왜 울었어요? 지금 이 코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처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분히 이제 진보적인 아젠다인 것 같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지요. 네. 가능하면 이제 시장에 맡겨둬서 해결하자는 쪽이 있고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뭐 지금 시장 자본주의 안 하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 뭔가를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주의자들의 생각은 조금 80년대 초를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피적으로 보면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는데 70년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사실 공급 측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국제유가가 12배 올랐는데 석유 파동이 있고 막을 때. 사람들이 원유로 갑자기 12배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아랍인들의 내셔널리즘의 발로로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가 생겼는데 그때 80년대 초에 주류 자본주의의 처방은 공급을 늘리자. 공급을 늘리자라는 건데 규제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기업을 좀 민영화시키고 또 70년대 강성노동조합이 셌으니까 요거 좀 억압을 하고 이것이 대처와 레이건의 처방이었어요. 바로 그거죠. 네, 공급 경제학인데 근데 지금도 규제 완화 뭐 영국 같은 데서도 지금 뭐 대처를 코스프레한 어떤 여성 정치인이 막 지금 맞아, 보수당 맞아. 당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그래서 뭐 저는 뭐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이라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80년대 초는요. 그 이전에 40년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많은 걸 하는 자본주의였어요.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을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도 컸겠죠. 뭐 정부의 위기였죠. 그럼요. 뭐 예. 존슨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만함이 저는 존재했다고 봐요. 그런 뭔가 시장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했는데 지금이 과연 그럴까 생각하면 8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냥 오히려 다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런 세상이 자본주의가 온 거예요. 예. 신자유주의가 거의 지배를 시장의 독주에 가까웠죠. 그렇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그런 어떤 시장 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건 너무 또 힘들었어요. 뭐 코로나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의제는 뭐 그들의 철학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80년대 초처럼 뭐 이제 레이건과 대처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탄성은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효과가 별로 예, 없을 제 거다. 생각엔 조금 섞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그리고 어떤 재정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많은 보수주의 그 정치인들이 이제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말한 건 다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형용모순이라고 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예. 않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들의 말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뭔가 좀 정부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위기를 이게 정부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시장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40년 동안 해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정부의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시장 독주의 어떤 결과물인데 이러면 그때하고는 이제 반대 거꾸로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서 지금 어떤 겉으로 어떤 내놓는 수사학과는 다르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이래요. 우리 이 시간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부의 어떤 관료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이끄시는 분들 보면은 80년대 나온 경제학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걸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위기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극약 처방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아주 신통방통한 처방액도 성립이 안 되고 조금씩 대처하면서 맷집 키우고 버티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을 이제 보호를 좀 해야 그렇죠. 되겠죠. 뭐 그게 이제 그런 국가 역할이 것들이겠죠. 그게 공적인 역할이겠죠. 그래도 예. 언젠가는 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혁신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김학균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채가 쌓이고 이런 모든 이렇다 할 만한 혁신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1차 산업혁명 그 선생님이 좀 말씀하신 거를 좀 부연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다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후반기에는 뭐냐면은 전반기에 나온 기술 혁신들을 이용해서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대차게 빵빵한 뭔가 큰 기술이 하나 나와서 세상을 다 바꿔버려요. 예를 들자면은 1776년 근처에 증기기관이 나오는데 1829년에 기차가 나옵니다. 그런 예. 식으로. 그리고 내연기관이나 이런 제철 기술이 1870년대에 나오는데 1910년대에 그 헨리 포드 자동차가 대차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산업혁명도 비슷한데 뭐 인터넷이다, AI다, 뭐 이런 기타 등등 나오는데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옛날에 기차라든가 자동차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뭔가가 나올 이 국면이 뚫리는데. 이 기차라든가 자동차의 공통점은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본시장도 완전히 구조를 바꿔야 되고 국가가 엄청나게 보조금을 내야 되고 국가하고 시장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아주 큰 규모의 산업혁명이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혁신이 부닥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디지털 혁명이 난 다음부터 지난 50년 동안 민간이 할 수 있는 단계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빅테크 산업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빅테크 얘기하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도 화려하게 다니니까 그거 꼭 민간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거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사하고 미국 나사 하고 같이 하고 맞아. 미국 화성 군부라든가 있지. 이런 쪽에서는 미국 보조금하고 같이 한 사업으로 여기까지 이 혁신이 이루어진 거지 혼자서 돈 조달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본다면은 지금부터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다 국가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옛날 기차를 만들듯이 자동차나 항공기를 만들듯이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좀 큰 규모의 혁신을 협력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큰 청사진이 이번 정권의 그림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안 보이십니까? 뭐 저는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네.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위적인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큰 산업 프로젝트이기도 그렇습니다.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차 된 게 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렇지. 이것이 뭐 100% 민간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친환경은 정말 글로벌 공조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뭐 이 분열된 세상, 뭐 중국과 러시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쪽 블록만 친환경 한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친환경이라고 하는 환경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또 환경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거라는 냉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막혀 있는 자본주의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활로였는데 그것 또한 지금의 분열된 세상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많이 찾아 나가야 되긴 하나 뭐 저 역시 뭐 떠오르는 그런 의제는 별로 없네요. 지금 센터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경제하고 안보를 지금 저 통합 개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오히려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경제로만 세상이 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우울하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거의 보니까. 다 적응하고 또 이겨내면서 사는 게 또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는 하나도 안 우울하고 오히려 희망적인데요. 오, 그래요? 예, 요거 되기 전에 2009년 전의 세상은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의 세상은요. 돈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투자의 수익률로 계산이 되고 이걸로 다 그 세계 경제나 이게 굴러가는 세상이니까 예측 가능한 세상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래가 깝깝하고 미리 결정돼 있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중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위기는 기회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려져 있는 세상이고 결정되지 않은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진짜 좀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닌가. 저는 근데 그렇게 그건 이제 그 말씀은 국가가 잘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시고. 아니 뭐 국가가 잘하려면 또 우리 저 국민들이 또 잘해야 국가도 역동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냥 버티라면 버텨야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에게는 정말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사회적 약자는 좀 국가가 그게 지원 제일 좀 하고 시급하겠죠.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예. 근데 좀 이게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축소돼 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예. 요거는 좀 마무리 삼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혹시 못하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 이런 생각은 하나 드는데 그 금리 오늘 뭐 금리 얘기 나오고 이제 금융 얘기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어느 프로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뭐 이게 그 재테크하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없느냐 그러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저거 역사적인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미국 연준이 5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 금리 저걸 보면은 그 80년대 20%를 정점을 해서 그 전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어쩌고 할 적에 이제 이게 저점을 찍은 건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앞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금리 고금리 기조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금융 쪽에 있는 상식이 사실 이게 거꾸로 뒤집혀요. 거울 역상으로 뒤집혀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하자 이런 거 있죠. 아, 예. 그다음에 모기지 저 대출을 내 가지고 전세를 들자라든가 전세가 났냐 월세가 났냐 등등 이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세가 소멸하는 현상이 막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세입자들 스스로가 오히려 월세를 원한다 그러고 대출 받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금리 기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이나 경제 상식의 그 노멀이라고 하는 게 뉴노멀도 아니고 사실은 뭐랄까 카운터 노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부터 정부나 민간이나 너무 교과서에 그 저거 하지 말고 상황을 잘 보면서 탄력적으로 좀 갔으면 우리 좋겠다. 홍기빈 선생님 재테크니까 진짜로 그 센터장께 여쭤보고 요즘 돈 빵빵하게 이제 그 저축해 놓고 있는 분들은 살판 난 겁니까? 한마디로? 뭐 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임이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돈이 없더라도 여윳돈을 가진 사람처럼 비슷하게 해야 또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인데, 근데 뭐 특히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좀 여윳돈을 가진 사람에게 확실히 유리한 게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것이 뭐 미래에 대한 통찰 좋은 정보도 있지만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무슨 그렇지. 상관이에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 멋있는 예, 표현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투자하는 거는 그 비슷하게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요 끝나기 전에 그 오늘 저 김학균 선생님 보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얘기만 좀 듣고. 왜냐면 기술주 성장주 얘기인데 네. 이런 겁니다. 지금 고금리 기조가 됐을 적에 제일 예민한 지점이 될 텐데 뭐 선생님이 잘 아시기면 배경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기술주 성장주들은 시간이 저 생명이거든요. 뭐냐면은 장기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나 이걸 해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게 그렇지.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서 미래 가치가 보통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금리랑 직결되어 있거든요. 금리가 싸면은 계속 이제 돈을 꼬다가 그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5년 뭐 이렇게 늘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빨리 뭐 돈의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저걸 하게 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가지고 금리가 올라니까 기술주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임박했다 어떤 기술 혁신 같은 게 임박해서 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지금 기술주 성장주의 추세랄까? 저는 좋은 시절이 갔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대의 성장주는 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 테슬라의 뭐 한국의 서학 개미들이 열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초에 미국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50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IBM, 제록스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익숙한 진짜. 예. 지금의 아마존 같은 추앙을 받았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문헌 기록을 보면 제가 그때 뭐 어릴 때니까 미국에서 원 디시전 스탁 그랬어요. 한 번 의사 결정을 내리면 되는 주식.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이건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었던 계속 거예요. 성장할 거니까. 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뭐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게 아니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50년, 100년 벌어질 일을 미리 주가에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기술주를 샀던 사람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편지 보내고 손편지 안 쓰고 또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음악도 인터넷에서 꿈꾸는 세상을 꿈꿨지요. 근데 그 판단은 맞았죠. 그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주식들이 그 세상의 변화에서 늘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은 금리가 저는 많이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일단 성장주에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의 기대까지도 한꺼번에 투영하니까 저는 그런 주식들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오르는 과정에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돼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미 다 나 있고. 여전히 비싸니까 그런 주식들은 저는 내리막만 남았다. 뭐 내리막 내지는 지난 10년처럼 그것들만 압도적으로 좋았던 예. 예를 들어 이런 비유도 한번 그럴 시대는 해볼까요? 지났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닷컴 버블 때 미국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제일 컸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4차 산업혁명 때도 시가총액 1위까지 갔으니 정말 이건 2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위대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위대한 기업이지만 그 기업이 닷컴 버블 붕괴가 될 때 한 65%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7, 8년 동안 주가가 잘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어떤 스토리는 거의 100% 공감하는데 주가도 그거를 많이 투영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먼 미래의 기대까지 앞당겨서 투영돼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들 주식들 장기적인 성과에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된답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 생테크 되겠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사슴. 이런 시대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